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0대 어르신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자 은행에 들러 7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입금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일이 이렇게까지 번거롭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셨죠. 며칠 뒤 조용한 오후에 도착한 한 통의 서면 통지서.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설명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단 한 줄짜리 문장이 어르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숟가락도 내려놓은 채 걱정 속에 며칠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어르신은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 문제가 된 걸까요? 국세청은 무엇을 보고 감시를 시작한 걸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같은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요즘 들어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세무사님, 저는 그냥 은행에 돈을 넣었을 뿐인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 상담을 맡고 있는 이지훈 세무사입니다. 20년 동안 세무 업무에 종사했고 그중 10년은 국세청 조사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한 유산 중 7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으려고 은행을 방문하셨대요. 입금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며칠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서면 안내가 도착했다고 하시더군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선 본인의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며칠을 잠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세금을 더 내야 하나? 혹시 벌금까지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으로 밥도 못 드시고 불안에 떨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겪은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5년 현재 금융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강화되었고 고액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출처 확인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미리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준비된 지식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준비만 잘하시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이 돈은 제 돈이고 정당한 자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불안해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어떤 상황이 감시 대상이 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런 상황 자체를 애초에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습관과 원칙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큰 돈을 거래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 시스템은 금액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패턴도 함께 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입금하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자주 거래하면 AI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현금 거래가 지나치게 많거나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고집하시는 경우 불필요한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 사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요즘의 금융 시스템은 전자거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행위가 자동으로 감시 대상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 정보를 자녀분들이나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입금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TR 현금거래보고제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은행 직원이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컴퓨터가 시간, 금액,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STR 의심거래보고제도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STR, 즉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은행 내부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이 포착되었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종길 어르신 60대 후반께서 며칠 동안 자동입 출금기 ATM를 이용해 5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셨다고 하더군요.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입금하면 자동 신고된다. 는 얘기를 들으시고 일부러 금액을 나누셨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서면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입금하신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 주세요. 박 어르신께선 깜짝 놀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탈세 같은 건 절대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고 물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의도적인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의 금융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작동하는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급여가 200만 원 수준인 분이 갑자기 1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거래가 거의 없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면 즉시 경고 알림이 작동됩니다. 더 정밀한 시스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A은행에서 300만 원, B은행에서 400만 원, C은행에서 300만 원을 각각 입금했다면 시스템은 이를 개별 거래로 보지 않고 하루 총 거래액 1천만 원으로 인식해 자동 보고를 진행합니다. 은행이 다르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산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본인 명의 외 계좌로의 반복 송금이라는 패턴으로 간주되어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정기적 반복적 송금이면 증여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사용과 관련한 오해도 많습니다. 현금을 자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현금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전자거래 중심 사회에서는 회피성 거래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나 계좌이체를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도한 현금 사용은 의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절대 불가피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감시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자료와 설명을 미리 준비해두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시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형 금융 거래로 인식되어 인공지능 시스템의 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입금 금액을 나누어 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이상 입금하면 자동으로 보고된다. 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500만 원씩 나누어 이틀에 걸쳐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의도적 분산 입금으로 인식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평소 소득 수준에 비해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분이 갑자기 5천만 원을 입금하면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래 패턴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거래하던 계좌에서 갑자기 일주일에 여러 번 고액 입금이 발생하면 AI 시스템은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나 사위, 며느리 명의의 통장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증여 혹은 우회 송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카드 사용, 계좌이체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금만 사용하는 행태는 비정상적인 소비 패턴으로 인식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여러 은행을 통해 분산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 이렇게 분산시켜 입금하셔도 전산상 하루 총 입금액 1천만 원 이상으로 자동 집계되어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 이영호 씨 50대 중반 나는 분이 자녀 결혼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될까봐 하루에 나눠서 또 은행을 나눠서 입금하셨는데 결국 그 거래 모두가 연결되어 국세청에 소명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설사 의심을 받게 되더라도 정확한 자료와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거래를 하시고 미리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이 돈은 제 돈이고 출처도 명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조사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돈이라면 내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고 부동산 매매로 얻은 자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소득이라면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장부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들, 예를 들어 자금 분산 입금, 타인 명의 계좌 사용, 갑작스러운 거래 패턴 변경 등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분께서도 나도 주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정희 씨 60대 후반 여성는 시집간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매달 200만 원씩 딸 명의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엄마,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편해요. 라고 말했던 게 시작이었죠. 처음 1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지속적인 송금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당황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증여인가요? 딸이 힘들다니까 생활비 좀 도와준 것뿐인데.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정기적이고 동일한 금액의 반복 송금은 실질적으로 생활비라기보다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정희 씨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고 그간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법적으로는 증여로 해석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최명호 씨 70대 초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소박한 분식집을 운영해 오셨던 최 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현금으로만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셨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설치하지 않으셨고 계좌이체도 받지 않으셨죠.
나이가 들면서 매일 은행에 들러 입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뒀던 현금을 500만 원, 600만 원씩 한 번에 입금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요청서가 도착했습니다. 해당 입금액의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명호 씨는 당연히 식당에서 번 돈이라고 답변하셨지만 문제는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도 없고 카드 매출도 없으며 장부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을 입증할 마땅한 자료가 없어 몇 달 동안 국세청과의 소명 절차를 거치며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윤선자 씨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고 윤 씨는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몇 달 뒤 지인이 그 돈을 현금으로 상환했는데 그 현금을 은행에 입금한 직후 국세청에서 입금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윤 씨는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세청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에 대한 증빙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거래가 구두로만 약속된 내용이었고 차용증이나 송금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를 단순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윤 씨는 자금 출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모아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던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세 분 모두 불법적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평소처럼 살아오던 일상적인 행위들이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더라면 더 좋았을까요? 김정희 씨 사례 1는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시기 전에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1천만 원 내에서 송금하시거나 처음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셨더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최명호 씨 사례 2는 현금 거래 위주 영업이라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 또는 최소한의 간이 장부 작성만 하셨어도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윤선자 씨 사례 3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금액, 날짜, 상환 조건이 적힌 간단한 차용증만이라도 작성해 두셨다면 그 자금이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보다 쉽게 입증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자금 거래는 미리 준비하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든 간에 증빙 자료가 없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순간적인 당황으로 인해 불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자주 봐왔습니다. 제가 세무 현장에서 20년간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세청 대응 시절 때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실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심코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있던 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얼버무리면 오히려 국세청 입장에서는 더 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자료를 찾아볼 시간을 요청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둘째,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제가 세금 내면 되는 건가요? 라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인정하게 되면 정당하지 않은 세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세요. 셋째,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과의 소명 과정에서는 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과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요청받은 자료 외에 관련 없는 문서까지 무작정 제출하면 오히려 조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내용에 한해 정확하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확인도 없이 세금을 바로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고 바로 납부부터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해당 금액이 실제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화로만 처리하려는 경우입니다. 구두로만 내용을 전달받거나 응대하게 되면 나중에 내용 확인이 어렵고 증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흥분하면 조사 담당자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윤선자 씨도 이와 유사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문의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그냥 지인이 준 돈이에요 라고 얼버무리셨고 정확히 누구인지 언제 받은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당 금액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국세청이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간 요청을 하세요. 자료를 정리해 보겠다. 는 취지로 며칠의 시간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급하게 답변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예방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계화한 세무 리스크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소명 요청으로 인해 불안함을 겪으셨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서 무겁고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국세청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자금을 입금하시기 전에는 미리 126번에 전화하셔서 이런 자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실 예정이라면 상속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안내받아 준비하시면 나중에 불필요한 소명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세법 사전답변 제도 사전답변 신청을 활용하세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예정된 고액 거래나 특수한 자금 이전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미리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서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서면 답변서를 제공하고 향후 문제가 생겨도 그 답변서를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가족 간 증여, 해외 자산 이전과 같은 상황에는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시면 훨씬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고액 현금 입금 시 은행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세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경우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에 CTR 현금 거래 보고 우로 보고됩니다. 이때 은행 직원에게
이 자금은 을 통해 받은 상속금입니다. 부동산 매도 대금입니다. 등으로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설명해 두시면 은행에서도 해당 내용을 함께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거래기록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갑작스럽게 고액 자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그 내용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거래했는지를 간단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출처 소명을 요청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6월 12일 부동산 매도 대금 4천만 원 입금. 2025년 7월 2일 시로부터 대여금 상환금 3천만 원 입금. 이런 메모는 별다른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수첩, 휴대폰 메모장, 거래일지 등 어떤 방식이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계좌이체를 활용하고 이체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체 시 메모란에 생활비, 대여금, 상환, 상속금 등 간단한 용도를 적어두시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 현금 사용 시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장 보러 가셨을 때나 병원, 식당 등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실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해 두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지출 경로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 6개월에 한 번씩 거래 내역을 점검하세요. 가게 통장을 6개월 단위로 정리하며 이상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액 거래가 있었다면 관련 서류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7가지 습관은 하나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특히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1년 전, 6개월 전에 입금된 자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도 자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세무 안내도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 궁금증이라도 전화로 확인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정직하게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내 돈이면 당당히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금이라면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투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고 있다면 국세청에 소명 요청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숨기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지지만 정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감시되는 시대입니다. 둘째,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피하고 중요한 자금은 미리 준비하세요. 셋째, 국세청에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올바르게 대응하세요. 넷째, 좋은 습관을 실천하시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불필요한 조사나 추징으로 잃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이나 126번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